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아침을 위한 증시 각도기 TV의 한국장전 녹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 시장이 전주말에 꽤나 많이 올라와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좀 마음에 안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현재까지의 미국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미 우리 증시각도기 TV를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국 시장의 현재 상황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장 한마디, 월요일장 한마디. 한국도 밸류에이션 매력을 한번 좀 느껴보자. 이게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좀 제발 좀. 미국보다 훨씬 싸거든요. 지금 너무 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본다면 작년도에 IPO가 되면서 물타기가 된 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빼면 진짜 싸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뭐 운명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물타기가 되었건 어쨌건 밸류에이션이 확 높아졌어요. 걔들이 없었으면 아마 9 또는 그 언더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들어오면서 이익 없는 그 IPO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한 10 내외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주까지의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보죠. 다우존스 지수는 그 전전주에 8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과 S&P는 7주 연속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나치게 긴 기간 하락에 따른 자연적인 반등, 그리고 일부 평균 회기로의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지금의 모습을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뭐 이거를 기조적인 랠리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무려 115달러 수준입니다. 115달러까지 오르면서 인플레 진영에서의 가장 강력한 장수인 유가가 아주 성성하게 살아있고 최강의 그 전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직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절대 어렵다.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러도 강세가 완화되면서 유로화에 대해서 약세, 그리고 여타 통화에 대해서 조금 약세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자산, 재화의 표시 가격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표시 가격의 앙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달러 강세가 그동안 이루어진 것은 유럽이 너무 나빴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카운터파트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그동안에 완화적인 태도에서 태도를 바꾸면서 긴축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긴축을 이제는 시행하겠다. 3분기에는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유로화가 강세가 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겠다. 지금 마이너스 0.5%인데 이것도 플러스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됐다라는 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기 침체 상황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과 긴축을 미국보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과 긴축을 단행하기는 조금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유로 강세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달러 약세를 추세적인 달러 약세라고 보기에도 조금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냐 라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살아있고 향후에 물가 인상 폭도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 아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읽는 것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그래 누가 알겠어요, 그거는. 그것 모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 상황을 읽는 핵심적인 방법은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즉
무이자, 그러니까 금리가 없는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정말 들쭉날쭉 마음대로 평가될 수 있죠. 4년 뒤에 걸 땡겨와도 되고 5년 뒤에 걸 땡겨와도 돼요. 그러나 이제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된다면 그 이자 비용을 감안해서 땡겨오는 폭을 그동안과 같이는 갈 수 없다. 이건 정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특색 있는 게 뭐냐면 이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데 변수가 하나 또 있죠.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현재 자기네들 주가가 상당히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싸서 자사주 매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사주 매입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그런 높이는 요인이 하나 또 있고요. 이자가 올라가는 것, 금리가 올라가는 건 밸류에이션을 약화시키는, 멀티플 배수를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리는 게 훨씬 더 개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하는 것보다 큰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을 그동안에 짓눌렀던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는 이제 시장의 주요 업체들인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어떤 게 적정가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멀티플까지 떨어졌다고 뉴스가 들리고 있고, 메타도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멀티플이거든요. 빅테크 기업치고, 물론 성장성 훼손이 상당하고 향후에 아예 진입 장벽이 높아져 있는 상황과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높은 멀티플 주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 흐름이 있는 업체들을 멀티플 15, 16배 이게 적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은 데드캣 바운스라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연말 금리 전망에 따라서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데 당장의 금리 올리는 것보다도 연말에 얼마 될 것이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정해질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상승했던 것, 데드캣 바운즈든 반등이든 뭐든 했던 것은 연말에 대한 적정 금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가 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2.5에서 2.75%로 좀 낮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런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금리 수준의 변동폭이 적어지는 시점에 적정 밸류에이션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즉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까지 하고 나면 7월 달에 한 번만 더 있어요. 7월 달에 50bp 한 번만 더 있고, 그 다음은 보통 6주에 한 번씩 했는데 그 다음 번은 8주 만에 FOMC 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 말에 하고 나서는 8월이 아니라 9월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럼 상당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하고 7월 달이 거의 반영이 되는 그 시점에는 시간을 그다음부터 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변동성은 확실히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이 좀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적정 밸류에이션. 이게 이제 그래서 6월 중순 즈음부터 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생각된 바는 인간의 두뇌 활동의 근거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에 인간의 두뇌가 적응하는 때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나타나면 되게 충격적이게 놀랐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항상 그래요. 새로운 것을 보면 깜짝 놀래요. 그러나 봤던 걸 또 보면 되게 익숙해지죠. 연예인들이 연예인으로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눈에 자주 보이면 뜰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오면 저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두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뇌가 편안해하는 상황, 즉 인플레이션을 조금 예전보다는 편안해하고 그다음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 오고 나서 과연 시장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 이것까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그런 흐름들이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데드캣 바운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적정 밸류에이션을
그 구하는 과정에 지금 우린 들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싸다. 뭐 금리가 3%, 기준금리 3% 감안해도 지금 이건 싸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할 것이고요. 아니다. 3% 정도 된다고 치면 지금 이건 비싼 밸류에이션이라 이렇게 하면 반등을 했다 또 물량이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미국 시장 그 스케줄까지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그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한국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미국 선물이 없잖아요. 미국 선물이 항상 이렇게 오르고 나면 그 다음날 떨어져가지고 한국은 오르기도 전에 죽었는데 오르다 말았는데 월요일은 휴장이니까요. 월요일날 한국 시장 그동안 못 올랐던 거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그러니까 오늘 5월 30일 오늘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1일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와 시카고 연은의 PMI,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 경기가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일 날에는 미국 시간 1일 날에는 ISM의 제조 PMI 나옵니다. 이걸로도 경기를 확인을 할 것이고요. JOLTS 구인구직 보고서도 발표됩니다. 자, 구인구직이 어느 정도 튼튼한지 여부도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자, 베이지북. 이번 베이지북은 충격이 덜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난번 베이지북에 비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5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됩니다. 과연 자동차 업체들이 회복을 하고 있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2일 날에 ADP 고용 보고서, 그 다음 챌린지 감원 보고서 5월 달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분기 생산성 단위 노동 비용도 발표가 되게 되죠. 자, 과연 이것도 인플레이션과 계속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연방준비제도의 인사들 총재의 발언은 지금 뭐 거의 매일 있긴 한데요. 1일 날 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가 또 관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총재가 부의장이 또 금요일날, 미국 시간 금요일날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장에서 과연 우리는 투자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적으로, 여기서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두뇌 작용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600이면 도대체 위험이 얼마나 커진 거냐? 아니다. 위험은 작아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지금 3300이 위험합니까? 2600이 위험합니까? 당연히 3300이 위험하죠. 근데 인간은 하락폭이 커진 것, 하락폭이 막 나타나는 것을 위험이 커졌다라고 인식해요.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주식시장의 진짜 위험은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오른 것.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평균 멀티플에서 멀찌감치 배수가 올라가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거, 그게 위험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도대체 우리는 안전하게 된 상황들을 위험하게 여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예전보다 안전해진 거거든. 3300보다는 2600이 안전해진 거예요. 근데 왜 위험하다고 여길까요? 인간의 두뇌 작용이 그렇죠. 공포감을 유발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옛날 수렵채집 사회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맹수의 출현은 위험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상하게 벌레 같은 거 나오면 싫어하잖아요. 지금의 맹수지 벌레들은 갑자기 이상하게 모르는 게 나왔으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위험한 거거든요. 모르는 게 나오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미지에 항상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떨어지니까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냉정하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싸진 것은 위험해진 게 아닙니다. 투자하기 더 좋아진 거죠. 차라리 안전해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방 경지성 또 안전 마진 이런 얘기를 찾는 게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두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손실에 대한 위험을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손실에 대한 위험을 이익에 대한 효용보다도 한 3배 정도 강하게
느끼는 인간 두뇌에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락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두뇌 작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본능을 이용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 먹어요. 왜? 투자의 법칙은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투자 성공의 법칙인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법칙이죠. 예. 근데 싸게 되면 우리 인간은 무서워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대전제로 잡으셔야 돼요. 뭘 대전제로? 본능을 거슬려야 한다. 내가 본능을 못 거슬르면 여기서 이길 수 없다. 이거를 대전제로 잡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본능과의 싸움이다. 내가 가진 본능, 인간의 본능과의 싸움이 투자다. 그래서 본능을 거슬려야만 이길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능에 대한 개념을 안 가지고 시작합니다.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투자가.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능이고 뭐고 제어고 뭐 위험관리고 뭐고를 있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하나 또 있죠. 심리적인 요인 중에 뭐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욕망입니다. 욕망함. 뭐 마치 그 식욕이나 성욕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본능으로 뭔가를 획득해야 된다. 그리고 이익을 획득해야 되고 자본을 더 추가해서 획득해야 된다는 건 생존 본능의 자본주의적 작용이거든요. 근데 이 욕망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리고 내가 생존을 거두고 잘 생존해야지. 이런 본능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 욕망이. 그리고 또 돈을 빨리 벌어서 은퇴해야지. 그리고 빨리 돈을 벌어서 노후를 준비해야지.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본능과 욕망이 결합되면 어떻게 된다? 투자 실패다. 그냥 결론 났다. 투자 실패다. 방법이 없다. 그냥 실패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욕망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돌아봄, 성찰적 자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분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능과 욕망이 다 정당화 해주거든. 야, 이 회사 정말 잘 되고 있고 이 회사 정말 큰 회사야. 앞으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5년 후에 있을 멀티플을 다 땡겨옵니다. 이익을 다 땡겨와서 지금 다 가격을 매겨줘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현재 주가 상황만 보면 어떤 한 회사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자동차 회사 하나는 현재 시가총액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50% 이상 갖고 갈 거라고 프라이싱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인류 역사상, 자동차 역사상 150년 동안에 또는 그 내외, 150년 내외의 역사 동안에 세상에 어떠한 메이커도, 어떤 혁신을 이루은 메이커도 점유율 50%를 가져간 회사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인류 문명이 발전한 1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게 가능하다? 근데 다른 회사가 못하나?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지 않나? 한 3, 4년 지나면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매겨요, 가격을. 왜? 욕망이 작용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주식시장의 흐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능의 작동, 욕망을 막지 않고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의 첫 번째에 넘어야 될 산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본능과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목표 수익률을 낮춘다. 당장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낮춘다. 그리고 작게 꾸준히 쌓는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시장에 접근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당장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손실에 대한 그
위험 감각 이것들을 바꾸는 거,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내 마음에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은 이용을 잘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지금 자동차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번에 자동차 회사는 약간 매력적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매력적인 가격이 좀 왔습니다. 저는 참고로 약간 보초병들을 약간 파견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빌고,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긋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러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안녕.